밝은 오천구의 시신을 해부하던 손으로 이제는 남겨진 핏자국을 지웁니다. 새벽 3시. 전화가 울린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죽음의 냄새를 동반한다. 특수청소업체 평온의 대표가 된 지 3년. 내 업무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오물을 지우는 일이다. 혈흔, 부패한 체액, 그리고 삶의 마지막 흔적들. 사람들은 나를 청소부라 부르지만 나는 나를 기록자라 생각한다. 30년 동안 국과수 부검실에서 5,009의 사체를 마주했던 습관은 버려지지 않는다. 현장은 신림동의 낡은 고시원이다. 좁은 복도에 찌든 담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다. 402호. 폴리스 라인이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황화수소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단백질이 부패하며 내뿜는 독가스. 일반인이라면 구역질을 했겠지만 나는 무심하게 방진 마스크를 고쳐 썼다. 방은 1.5평이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바닥에 남은 검붉은 흔적. 경찰의 결론은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다. 번개탄에 재가 담긴 냄비가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혈흔 형태를 살폈다. 사체는 이미 수습되었지만 남겨진 흔적은 그날의 진실을 소리치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서 뭐해요? 청소 시작하래도.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강 형사다. 이 구역 담당 수사관. 넥타이는 삐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다. 실적에 쫓기거나 혹은 사건을 빨리 덮고 싶어하는 인간의 눈이다. 혈흔을 보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강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혈흔은 무슨? 죽기 전에 토한 거야. 번개탄 피우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구토하는 거 몰라요? 그냥 빨리 치우고 나가요. 유족들이 방 뺄 거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뿌려진 혈흔의 각도를 계산했다. 토사물 섞인 혈흔이 아니다. 분출흔이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강력한 압력에 의해 뿜어져 나온 핏방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다. 이 사람은 번개탄을 피우기 전에 이미 피를 흘렸습니다. 내 말에 강 형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아줌마가 진짜 여기가 국과수인 줄 알아? 당신 청소부야. 돈 받고 쓰레기나 치우면 된다고. 수사는 우리가 해. 의사 소견도 자살로 나왔어. 의사가 아니라 거만이겠죠. 시반의 위치와 혈흔의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바닥의 혈액 응고 상태를 가리켰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번개탄을 피우기 직전에 스스로 자신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강 형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내 어깨를 밀쳤다. 헛소리 그만하고 청소나 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쳐넣을 거니까. 그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에 그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다시 정적 속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전원은 꺼져 있다.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노트북 밑바닥을 훑었다. 미세한 가루가 묻어나왔다. 루미놀 스프레이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푸른 빛이 번쩍였다. 침대 밑, 책상 뒤, 그리고 환풍구 입구. 이 방은 자살의 현장이 아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도살장이다. 죽은 이는 20대 청년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생활고라는 흔한 꼬리표를 붙여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 나는 청소 도구함에서 특수약품을 꺼냈다. 하지만 바닥을 닦지 않았다. 대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구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30년 전부터 쓰던 물건이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진실을 하나씩 담았다. 벽지에 튄 미세한 비말 흔적, 문고리에 남은 보이지 않는 지문, 그리고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왔을 법한 미세한 섬유 조각. 강 형사는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그가 무시한 이 청소부 아줌마가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의 시그니처를 최초로 발견해낸 한정희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청소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사체는 치워졌지만 공간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 환풍구 안쪽에서 작은 금속 물체가 반짝였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소형 카메라 렌즈다. 이 방은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은 생중계되었을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지울 것은 혈흔이 아니다. 무능한 경찰이 덮어버린 거짓의 장막이다. 내일 새벽 나는 다시 이 고시원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청소부가 아니라 죽은 자의 대변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복도 끝에서 다시 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다. 예, 의장님. 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청소업체 불렀으니까 오늘 밤이면 흔적도 안 남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의장님. 내 손에 쥔 핀셋이 차갑게 식었다. 이 죽음의 배후에는 고시원 방세보다 훨씬 큰 돈이 얽혀 있다. 나는 약품을 바닥에 뿌렸다. 거품이 일며 혈흔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증거는 더욱 선명해졌다. 전설은 은퇴했을지 몰라도 진실을 쫓는 감각은 늙지 않는다. 이제 내가 치울 쓰레기는 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작업을 마친 시각은 오전 6시. 402호의 바닥은 이제 거울처럼 매끄럽다. 혈흔과 악취, 그리고 한 청년이 마지막으로 내뿜었을 고통의 열기까지 모두 약품 속에 녹여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하지만 내 망막에는 여전히 그 푸른색 루미놀 반응이 잔상처럼 남아있다. 지워진 것은 물리적인 흔적일 뿐 공간이 기억하는 진실은 결코 세제로 닦이지 않는다. 고시원을 나와 낡은 트럭에 올랐다. 조수석에 놓인 카메라 렌즈가 차가운 빛을 내뿜는다. 환풍구 속에 숨겨져 있던 눈. 그것은 죽음을 관찰했을까? 아니면 죽음을 지휘했을까? 나는 시동을 꺼는 대신 핸들을 꽉 쥐었다. 마디 굵은 내 손등 위로 검버섯이 내려앉아 있다. 30년 부검실 생활이 남긴 훈장이다. 트럭을 몰아 향한 곳은 세운상가 외곽의 낡은 전파사다. 미래전자.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입구에는 고물 라디오들이 탑처럼 쌓여 있다. 문을 열자 납땜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온다. 박씨, 깨어있나? 구석에서 돋보기를 끼고 회로를 만지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전직 국정원 기술요원 박종구. 15년 전 첩보전 도중 다리를 잃고 은퇴한 뒤 내 은밀한 조력자가 된 인물이다. 한 선생인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죽은 놈 물건 가져왔어? 나는 말없이 핀셋으로 집은 소형 카메라를 내밀었다. 박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렌즈를 가져가 루페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나지막하게 의졸였다. 군용이야. 실시간 송출 기능에 야간 투시까지 들어간 최고급 모델. 이런 게 고시원 환풍구에 있었다고? 복구 가능하겠나? 마지막 송출 기록이랑 수신지. 박 씨는 대답 대신 휠체어를 끌고 모니터 앞으로 향했다. 기계적인 키보드 타격음이 정적을 깼다. 나는 그가 작업하는 동안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봤다. 특수청소부 조끼를 입은 노인. 10년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고 국과수를 떠나던 날의 내 모습과는 괴리감이 크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나 시신을 가르고 진실을 꺼내는 일이나
결국 세상의 오물을 마주하는 일이니까. 같은 시각 신림경찰서 강력반. 강 형사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한정이라는 세 글자가 띄워져 있었다. 고시원 청소부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정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조사과장. 의학박사. 2016년 퇴직. 강 형사의 입에 물린 담뱃재가 툭 떨어졌다. 그는 의자를 고쳐 앉아 상세 기록을 훑었다. 대한민국 강력 범죄 수사 지도의 절반을 그린 인물. 미제 사건 해결의 귀신이라 불리던 전설. 그런 여자가 지금은 남의 집 핏자국이나 닦으며 다니고 있었다. 미쳤구먼. 이 할망구 진짜였어? 강 형사는 어제 자신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의장. 강 형사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전화를 받았다. 예, 의장님. 예. 청소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흔적 하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이상한 노인네 하나가 꼬여서.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끄는 강 형사의 얼굴에 살기가 올랐다. 그는 서랍에서 권총 대신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평온 청소업체 한정이. 뒷조사해. 조용히 묻을 수 있게. 나왔어. 박 씨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모니터에는 검은 화면 위로 노이즈가 가득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며칠 전 402호의 내부 모습이다. 청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공무원 수험서를 넘기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었다. 들어온 인물은 2명.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다. 청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한 명이 그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쳤고 다른 한 명은 익숙하게 번개탄을 꺼내 냄비에 담았다. 기절한 청년의 코 밑에 번개탄 연기를 들이밀고 손목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혈흔을 유도하는 과정. 그것은 범죄라기보다 공정에 가까웠다. 냉혹하고 기계적이었다. 수신지가 어디야? 내 물음에 박 씨가 자판을 두드렸다.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네. IP 우회해서 들어갔지만 백도어로 타고 들어가 보니 서버 주인이 남기석이야. 남기석. 현직 국회의원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그리고 아까 강 형사가 의장님이라 부르던 자다. 청년의 정체가 뭐야? 고작 고시생 한 명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다고? 박 씨가 다른 자료를 띄웠다. 피해자 김진우. 그의 SNS 비공개 계정에서 복구된 사진들이 보였다. 남기석 의장의 비자금 장부로 추정되는 서류 뭉치와 그가 한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김진우는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우연히 남기석의 차 뒷좌석에 남겨진 서류 가방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수위가 될 줄도 모르고. 한 선생,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야. 당장 경찰에 넘겨. 아니, 검찰로 가. 박 씨가 경고했다. 나는 모니터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청년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환풍구 속의 렌즈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 도와달라는 간절함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기록해달라는 의지였을까? 경찰도 검찰도 그놈들의 개야. 내가 본 사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하지만 산 놈들은 숨 쉬듯 거짓을 뱉어. 나는 USB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박 씨, 이제부터 그 의장님의 화려한 집무실을 좀 청소해줘야겠어. 전파사를 나오자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트럭 조수석에서 청소용 고무장갑을 꺼냈다. 분홍색 고무장갑.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겠지만 내게 이것은 가해자들의 숨통을 죄 밧줄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에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강 형사가 보낸 사냥개들이겠지.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엑셀을 밟았다. 추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체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줄 안다. 그리고 번역된 진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 대신 예전 국과수 시절 제자였던 현직 부검이에게 연락했다. 나다. 신림동 고시원 사건 부검 기록지 원본 좀 확보해줘. 검안서랑 대조해봐야겠다. 복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썩은 부위부터 하나씩 도려내야 하니까. 나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핸들을 꺾었다. 오늘 새벽 또 다른 죽음이 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리키는 끝에는 남기석, 당신이 서 있겠지. 백미러 속의 검은색 세단이 간격을 좁힌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다. 사리를 숨기지 않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30년간 죽음과 마주하며 배운 가장 큰 기술은 심박수를 제어하는 법이다. 나는 트럭을 시외 외곽의 한산한 공터로 몰았다. 이곳은 폐차장이 인접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차를 멈추고 시동을 껐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내렸다. 손에는 3단봉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다. 강 형사가 보낸 사냥개들치고는 꽤나 격식을 차렸다. 나는 차에서 내려 장갑을 꼈다. 수술용 라텍스 장갑이 손가락에 밀착되는 감각. 이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나는 진실을 집도할 준비가 된다. 아줌마, 주머니에 있는 거 내놔. 그럼 손가락은 남겨줄게. 가장 덩치 큰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청소용 스크레이퍼를 꺼냈다. 바닥에 눌어붙은 오물을 긁어낼 때 쓰는 날카로운 철제 도구다. 노인네가 미쳤나. 그 숟가락 같은 거로 뭘 어쩌려고. 사내가 3단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나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몸을 살짝 비틀며 사내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었다. 인간의 몸에는 급소가 존재한다. 굳이 힘을 들릴 필요는 없다. 정확한 위치와 각도면 충분하다. 스크레이퍼의 끝이 사내의 팔꿈치 안쪽,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정확히 눌렀다. 끄악! 사내의 손에서 3단봉이 힘없이 떨어졌다. 신경이 차단된 팔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나는 멈추지 않고 그의 오금 무릎 뒤편을 걷어찼다. 비골신경이 압박당하며 그는 바닥에 처박혔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는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염산 소독제 통을 발로 찼다. 뚜껑이 열린 통에서 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나는 그들 중 한 명의 턱 밑, 경동맥 분기점을 손날로 강하게 타격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자 그는 눈을 뒤집으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다. 나는 바닥의 모래를 그의 눈을 향해 뿌렸다. 비명이 터지는 순간 그의 손목 관절을 꺾어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절이 탈구되었다. 3분. 3명의 사내가 바닥에서 뒹구는 데 걸린 시간이다. 나는 거친 숨을 내뱉지 않았다. 30년 동안 무거운 시신을 뒤집고 고정하며 다져진 악력과 인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만든 결과다. 나는 쓰러진 사내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강 형사한테 전해라. 다음에 보낼 때는 총든 놈들로 보내라고. 어설픈 칼잡이들은 내 부검대 위에서도 시끄러우니까. 사내의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빼앗아 트럭에 올랐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다시 도로를 달렸다. 같은 시각, 남기석 의장의 집무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남기석은 고가의 시가를 태우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앞에 강 형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강 형사, 내가 사람 하나 조용히 치우라고 했지. 언제 경찰서 앞에 광고하라고 했나? 남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강 형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 노인네가 보통이 아닙니다. 전직 국과수 과장 출신인데 저희 애들이 3명이나 당했습니다. 남기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국과수 전설. 청소부 아줌마치고는 배경이 화려하군. 그래서 그 USB는 찾았나? 그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마 박종구라는 기술자 놈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남기석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지워. 흔적도 없이. 한정희라는 여자도 그 전파사 노인네도. 대한민국 지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아깝군. 남기석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강 형사에게 내밀었다. 다음 주에 열릴 차기 대권주자 자선 경매 초대장이었다. 이 행사가 끝나면 내 지지율은 40%를 넘을 거다. 그때까지 내 발목에 붙은 흙먼지들 깔끔하게 털어내. 알겠나? 강 형사는 초대장을 받아 쥐고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남기석은 책상 위에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의 등 뒤로 걸린 거대한 초상화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국과수 시절 제자였던 현직 부검의 지훈을 만났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심야 약국 뒷골목이다. 지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교수님, 이거 걸리면 저 파면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진우라는 청년의 부검 기록, 원본 맞나? 네. 그런데 이상해요.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 맞는데 뒤통수 표피아 출혈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검찰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사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서류를 훑었다. 예상대로다. 법의학적 증거를 권력이 난도질해 놓았다. 기록상으로는 깨끗한 자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어가는 몸에 연기를 주입한 명백한 살인이다. 지훈아, 넌 이 기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나? 교수님, 이건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남기석 의장. 그 사람 건드리면 다 죽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다. 다만 진실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참을 수가 없구나. 나는 지훈의 어깨를 한번 쥐어준 뒤 돌아섰다. 서류 봉투 속의 사진들. 김진우의 손목에 남은 미세한 결박 흔적을 촬영한 원본 사진이 보였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강 형사가 미처 지우지 못한, 아니 국과수의 정직한 렌즈가 포착해낸 마지막 비명이다. 밤 11시. 나는 다시 미래전자로 향했다. 박 씨의 전파사는 불이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셔터를 강제로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난장판이었다. 박 씨의 휠체어는 넘어져 바퀴만 공회전하고 있었고 박 씨는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박 씨, 정신 차려. 내가 그를 흔들자 박 씨가 간신히 눈을 떴다. 한 선생. 그놈들이 USB를. 그의 손에는 부서진 모니터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갈비뼈가 나간 듯 했다. 사냥개들이 다녀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USB를 박 씨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이미 내 트럭 엔진 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박 씨를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혼자 남은 전파사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 튄 피를 소매로 닦아냈다. 이제 참는 것은 무의미하다.
수비적인 수사는 끝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남기석의 자선 경매 초대장을 꺼냈다. 아까 제압했던 사내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남기석. 당신의 화려한 파티장에 가장 더러운 청소부를 초대해줘서 고맙군. 나는 트럭에 올랐다. 이번에는 소독제가 아니라 부검용 메스와 강산성 약품들을 챙겼다. 세상이 오물로 가득 찼다면 나는 그 오물의 근원을 직접 도려내는 메스가 되기로 했다. 내일 밤 청담동의 화려한 연회장.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얼룩을 남기러 갈 시간이다. 청담동의 밤은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하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조차 돈 냄새가 나는 듯하다.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 남기석 의장과 함께하는 희망의 밤 자선 경매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입구에는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을 잇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군상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있다. 나는 호텔 뒤편 세탁물 반입구에 트럭을 세웠다. 정문은 화려하지만 후문은 비릿하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세탁물의 악취가 섞인 곳. 이곳이 내가 잠입할 통로다. 나는 미리 준비한 호텔 용역 업체에 회색 작업복을 걸쳤다. 가슴팍에 붙은 관리라는 명찰이 나의 가장 완벽한 변장 도구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보느라 발밑에 쓰레기를 치우는 노인의 안색 따위는 살피지 않는다. 카트 안에는 청소용 약품통들이 실려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염산 대신 무선 영상 송신기와 강산성 부식제가 들어있다. 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내 눈빛은 서늘하다. 메스를 쥐던 손이 이제는 세상을 해부할 도구를 쥐고 있다. 연회장은 이미 축제 분위기다. 남기석은 무대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역겹다. 고시원 402호의 차가운 바닥에서 번개탄 연기를 마시며 죽어갔던 진우의 얼굴이 스친다. 남기석에게 희망이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다. 나는 연회장 구석, 메인 컨트롤룸으로 향하는 복도로 몸을 숨겼다. 보안 요원 둘이 앞을 막아선다. 여기 일반인 출입 금지야. 아줌마, 저쪽으로 가. 나는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목소리를 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장실 변기가 터졌다고 해서요. 이거 안 치우면 냄새가 연회장까지 퍼질 텐데. 보안 요원들이 코를 찌푸리며 길을 비켜준다. 오물이라는 단어는 권력자들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어실 안에는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카트에서 젖은 수건을 꺼냈다. 수건 안에는 고농도 마취제가 스며들어 있다. 뒤로 다가가 그의 입을 막았다. 3초. 짧은 경련 끝에 그는 잠이 들었다. 나는 메인 서버의 트럭에서 챙겨온 USB를 꽂았다. 화면에 데이터 복구 창이 뜬다. 박 씨가 복구해준 고시원 환풍구 영상, 그리고 지훈이 넘겨준 조작 전의 부검 사진들. 무대 위 경매가 절정에 달했다. 남기석의 친필 서명이 담긴 자서전이 수천만 원에 낙찰되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며 오늘 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남기석이 자신만만하게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남기석의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어두운 고시원 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방진복을 입은 사내들이 청년의 목을 누르고 번개탄을 피우는 생생한 기록.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어 남기석이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환각 파티를 벌이는 사진들로 채워졌다. 사진 밑에는 조작된 부검 기록지와 원본 기록지가 나란히 비교되어 출력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남기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마이크를 쥔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건 모함입니다. 당장 꺼. 당장 끄라고. 남기석의 비명이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제어실 문을 잠그고 시스템을 과부하시켰다. 이제 이 영상은 서버를 통째로 태우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정희. 뒤에서 거친 고함이 들렸다. 제어실 유리창 너머로 강 형사가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 할망구가 결국 일을 내는구먼.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여기서 죽여버릴 테니까. 나는 강 형사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목줄이 남기석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영상이 나가면 그는 단순한 비리 경찰이 아니라 살인 공모자로 끝장날 것이다. 나는 제어판 옆에 화재 경보기를 눌렀다. 천장에서 소방 스프레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귀빈들 사이로 보안 요원들이 엉켰다. 강 형사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난입했다. 나는 카트 안에 숨겨두었던 강산성 액체를 그의 발밑에 뿌렸다. 대리석 바닥이 끓어오르며 유독가스가 피어올랐다. 크악! 내 눈. 강 형사가 가스를 들이마시며 비틀거렸다. 나는 그 틈을 타 제어실 뒷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호텔 옥상. 차가운 밤바람이 땀을 식힌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이미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내 가슴 위에 멈췄다. 그리고 그 뒤로 남기석이 나타났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올리며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한정희 과장. 당신 정말 대단하군. 내 30년 정치를 단 10분 만에 쓰레기통에 쳐넣다니. 남기석은 내 코앞까지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힘을 믿지. 저 영상 내일이면 딥페이크로 조작된 가짜 뉴스가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오늘 여기서 자살한 정신병 있는 전직 의사가 되겠지. 남기석이 손가락을 튕기려 했다. 저격수의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의 긴장감.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위치를 꺼냈다. 남기석. 당신은 사체를 해부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독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아까 연 회장에 뿌린 소방용수, 거기엔 내가 만든 특수 약품이 섞여 있었지. 피부에 닿는 순간부터 당신 심장 근육을 서서히 마비시킬 거야. 해독제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고. 남기석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다.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 미친 할망구가. 쏴봐. 내가 죽으면 당신도 10분 안에 심정지로 죽는다. 자, 선택해. 나를 죽이고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당신 발로 검찰청에 갈 건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아래로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실시간 스트리밍된 뒤였다. 남기석이 구축한 성체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남기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청소는 끝났다. 이제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전설의 법의학자 출신 특수청소부 시리즈의 5부 시면의 기록편을 시작합니다. 원칙에 따라 정중한 존댓말로 응대하며 대본 본문은 짧고 날카로운 1인칭 서술 감성 배제. 3,000자 이상의 밀도를 유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신규 에피소드 -5부 시면의 기록.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공기를 찢는다. 옥상 아래는 이미 푸르고 붉은 섬광으로 가득하다. 남기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팔에 도단한 반점을 공포 어린 눈으로 응시했다.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독은 더 빨리 퍼진다는 내 거짓말이 그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켰다.
권력이라는 갑옷을 벗기면 인간은 그저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연약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경찰들이 옥상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총구들이 남기석과 나를 번갈아 겨눴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손등에 묻은 것은 남기석의 피가 아니라 그가 흘린 추악한 탐욕의 잔해였다. 살려줘. 해독제. 저 할망구가 독을. 남기석이 비굴하게 손을 뻗었다. 경찰들이 그를 압송하려 들자 그는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읊조렸다. 남기석 의원. 당신 팔에 도단한 건 독이 아니라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야. 아까 뿌린 소방용수에 섞인 약간의 자극제 때문이지. 당신을 죽인 건 내 약품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웅크린 죄책감과 공포다. 남기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옥상의 정적을 깨웠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거목이 쓰러지는 소리는 의외로 가벼웠다. 그랜드 호텔의 소동이 일단락된 후 나는 신림동 고시원 402호로 돌아갔다. 사건은 살인으로 재조명되었고 남기석의 구속영장은 광속으로 발부되었다. 하지만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가끔 바닥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를 발견하곤 한다. 검찰 특수부가 남기석의 자택과 비밀 금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연락이 왔다. 국과수 시절 내 제자였던 지훈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내 트럭 앞에 나타났다. 교수님, 금고 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건 법의학 데이터가 아니라 전리품 같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일련 번호가 적힌 메스였다. 사진 속 시신의 자상 형태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Y자형 절개선, 췌장만 정교하게 적출된 단면. 10년 전 내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수성동 연쇄살인 사건의 시그니처였다. 당시 범인은 사체의 장기를 마치 예술품처럼 다뤘다. 해부학적 지식이 완벽한 자의 소행. 나는 그를 잡기 위해 500일 밤을 부검실에서 보냈지만 증거는 번번이 오염되거나 사라졌다. 그때마다 수사를 방해했던 상부의 압박.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남기석은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범인을 사육하고 보호하던 자였다. 금고 안에 장부도 있었습니다. 닥터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자에게 매달 거액의 송금이 이루어졌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송금처가. 지훈이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강 형사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강 형사. 그는 단순히 남기석의 개가 아니었다. 그는 남기석의 칼이었다. 고시원 청년 진우를 죽인 방식이 지나치게 능숙했던 이유도 그가 닥터의 조수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리라. 나는 다시 장갑을 꼈다. 이번에는 청소부 조끼 대신 낡은 가죽 재킷을 입었다. 주머니에는 10년 전 부검실에서 가져온 개인용 메스 세트를 챙겼다. 사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 강 형사가 도주하며 남긴 마지막 얼룩을 찾아야 했다. 강 형사의 은신처는 예상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남기석 명의의 버려진 폐창고. 인천항 외곽에 소금기 섞인 바람이 부는 곳이다. 나는 트럭을 멀리 세워두고 어둠 속을 걸었다. 창고 안에서는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전기가 끊긴 줄 알았던 건물의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문을 열자 비릿한 포르말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부검실의 냄새. 과장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냥 청소나 하며 조용히 늙으시지. 어둠 속에서 강 형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수수용 메스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광기에 젖어 번뜩이는 안광. 그는 남기석이 무너지자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다. 내가 그놈이냐? 10년 전 수성동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해부했던 괴물이.
내 물음에 강 형사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해부라니요. 저는 예술을 한 겁니다. 남 의장님이 판을 깔아줬고 저는 그 위에서 인간이라는 생물의 아름다움을 확인했을 뿐이죠. 과장님도 부검실에서 그 희열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메스를 휘두르며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경찰의 그것이 아니었다. 인체의 근육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끊어내는 각도. 그는 닥터에게 직접 배운 살인 기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청소용 고압 스프레이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물이 아닌 단백질 용해제가 들어있었다. 강 형사, 넌 해부학을 잘못 배웠어. 메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쥐는 것이지 생명을 유희하기 위해 쥐는 게 아니다. 강 형사가 달려들었다. 나는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안구 점막에 닿은 용해제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휘두른 메스가 내 팔을 스쳤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10년 전 내가 범인의 손을 상상하며 수천 번 연습했던 제압술이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 관절이 탈구되었다. 메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를 바닥에 맺히고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탔다. 내 손에 쥔 메스가 그의 목동맥 위에서 멈췄다. 죽여. 죽이라고. 어차피 난 끝났어. 강 형사가 발악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니, 넌 죽지 않아. 넌 내가 그토록 모독했던 법의학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내가 죽인 이들의 사인 하나하나가 내 평생의 저주가 되어 따라다닐 거다. 나는 그의 목동맥 대신 어깨의 신경다발을 정확히 찔러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늘어졌다. 창고 구석의 커튼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남기석과 강 형사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인체 실험의 기록물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의 실종 당시 입었던 옷가지가 놓여 있었다. 10년 전 내 아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다. 수성동 사건을 추적하던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이 납치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옷을 품에 안았다. 낡은 옷감에선 이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내 가슴 속에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쓰레기를 치우다 발견한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무거웠다. 경찰들이 창고를 덮쳤다. 강 형사는 체포되었고 지하실에 갇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구조되었다. 나는 말없이 창고를 나왔다. 아침 해가 인천항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트럭 조수석에 아들의 옷을 놓았다. 이제야 비로소 10년 전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전화가 왔다. 고시원 402호 유가족의 감사 인사였다. 회장님. 아니,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 억울함 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땀과 피가 섞인 얼굴을 닦아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소 말입니다. 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직 치워야 할 오물들이 세상에 남아있다. 그리고 내 손에는 진실을 닦아낼 걸레와 거짓을 도려낼 메스가 들려있다. 내 이름은 한정희. 나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산 자의 얼룩을 지우는 특수청소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될 것이다. 법정의 공기는 부검실의 그것보다 무겁다. 부검실엔 죽은 자의 진실만 남지만 법정엔 산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 소음처럼 떠다니기 때문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기석과 강 형사는 수의를 입고도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다. 남기석은 실력 있는 변호인단을 방패 삼아 모든 혐의를 딥페이크와 정치적 음모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증인 한정희 씨. 당신은 국과수 시절부터 과도한 집착으로 여러 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죠?
이번 사건도 당신의 망상이 만들어낸 조작 아닙니까?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와 꽂힌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앞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데이터들이 놓여 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마이크를 당겼다. 내 목소리는 30년 전 첫 부검을 집도할 때처럼 건조하고 명확했다. 법의학은 망상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남겨진 흔적만 믿을 뿐이죠. 나는 대형 스크린의 남기석의 금고에서 나온 폴라로이드 사진과 부검 기록지를 띄웠다. 피고인 강 형사의 메시지는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근육이 경직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미오글로빈의 유출 패턴을 계산하지 못했더군요. 자 보십시오. 이 단면의 수축 정도는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며 저항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가장 잔혹한 방식의 고문살인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형사의 얼굴이 실룩거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남기석이 숨기려 했던 10년 전 수성동 사건의 조작된 증거물들, 그리고 그들이 내 아들을 납치해 기록한 실험 일지들을 하나씩 해부하듯 낱낱이 공개했다. 남기석 피고인. 당신은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당신이 지운 핏자국 아래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의 DNA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청소하지 않고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남기석의 변호인이 소리를 지르며 제지했지만 판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증거물을 꺼냈다. 내 아들이 10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 창고의 벽면을 채취한 시료다. 이 시료 안에는 10년치의 눈물과 혈흔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지질학자가 지층을 읽듯 나는 이 벽면에서 내 아들이 보낸 3650일의 고통을 읽어냈습니다. 피고인들은 죽음으로써 속죄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일은 죽음보다 더 긴 기록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판결은 단호했다. 남기석 무기징역, 강 형사 사형.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그저 밀린 숙제를 끝낸 청소부의 노곤함 뿐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낡은 트럭에 올랐다. 행선지는 병원이다. 폐창고 지하실에서 구조된 아들은 아직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잊은 채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신체적인 손상은 회복 중이며 시간이 약이 될 것이라고.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는 30살의 남자가 보였다. 10년 전 교복을 입고 웃으며 엄마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매와 손가락의 모양은 내 기억 속에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거친 손을 내밀었다. 아들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이내 내 손바닥에 새겨진 굳은 살을 만지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냄새. 그래. 엄마한테서 독한 약품 냄새 나지? 미안하다. 이제 다 치웠어. 이제 깨끗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거대한 얼룩이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특수청소부로서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닦아냈지만 내 마음속에 이 얼룩을 닦아내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 달 뒤, 나는 특수청소업체 평온의 문을 닫았다.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방독면, 고압 스프레이, 그리고 수만 번을 썼던 분홍색 고무장갑을 정리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신림동 고시원 402호였다. 이제 그곳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다. 공무원 준비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컵라면을 먹으며 책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아, 예전에 이 방 청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환풍구가 잘 작동하는지 보러 왔어요.
나는 환풍구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미소 지었다. 이제 그곳에 숨겨진 카메라는 없다. 청년은 다시 책에 집중했다. 그의 삶은 깨끗하고 평온해 보였다. 내가 지워낸 핏자국 위에서 누군가는 다시 꿈을 꾸고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고시원을 내려와 길가에 세워둔 트럭에 올라탔다. 조수석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창밖의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진우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아들은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핸들을 꺾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도 신림동의 좁은 골목도 아닌 노을이 예쁘게 지는 바다로 향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국과수 지훈이었다. 교수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건 말입니다. 사인이 도저히 분석이 안 됩니다. 교수님 식견이 필요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훈아, 사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뿐이지. 천천히 다시 들여다봐라. 기록 속에 답이 있을 거다. 예. 교수님, 설마 은퇴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이제 진짜 평온을 청소하러 간다.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얼룩 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내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법의학자도 특수청소부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트럭은 고속도로를 달렸다. 엔진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차 안의 공기는 맑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청소였다. 비로소 퇴근이다.